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아주 특별한 노동권 투쟁에 대한 겁니다. 이건 단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수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평범한 한 간병인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관행에 맞서 싸우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3년을 꼬박 일한 직장에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저희가 편의상 A씨라고 부를 텐데요. 이 A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간병인이었지만 곧 아주 부당한 현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씨는 2022년 1월부터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거의 3년 동안 병원이 짜준 스케줄에 맞춰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3년 가까이 일한 2024년 12월에 정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더 기가 막혔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3년간의 헌신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런데 A씨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법을 보면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반드시 왜 해고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이걸 서면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통보해야 하거든요. 근데 A씨는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죠. 그래서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 전체의 판도를 가를 아주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떠오릅니다. 과연 A씨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일까요? 아니 근데 근로자냐, 개인 사업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개인 사업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용한 사장님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는 것 같은 대부분의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이었던 거죠. 결국 이 법적 다툼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병원 쪽에서는 A씨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가다.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A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병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한 명백한 직원이다. 라고 맞선 거죠. 병원 측이 내세운 핵심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A씨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딱 선을 그으면서 고용주로서 져야 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A씨가 졌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거죠. 정말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줄여서 중노위가 이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뜯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놀랍게도 1심의 결정을 180도 뒤집는 거였어요. 중노위가 내린 최종 판결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고 병원이 실질적인 고용주, 즉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중노위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판결의 근거가 됐던 결정적인 증거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우린 사장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딱 잡아뗐는데 중노위는 어떻게 병원이 진짜 사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증거, 바로 근무 스케줄입니다. A씨는 자기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 직접 만들어서 나눠준 근무표에 따라서 일을 했죠. 이건 사실상 조직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관리 구조입니다. 병원이 그냥 간병사들 알아서 일하게 둔 게 아니었어요. 그중에 팀장을 딱 임명해서 이 팀장이 A씨의 휴가 사용 같은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하관계, 즉 병원의 지위 강독 체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아주 결정적인데요. 바로 돈, 즉 보수입니다. A씨는 환자를 몇 명 옮겼는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상관없이 딱 고정된 일당을 받았어요. 평일엔 9만 원, 토요일엔 5만 원. 이건 뭐 일한 만큼 버는 사업자가 아니라 딱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들을 쫙 모아놓고 보니까 중노위의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병원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고 중간에 있던 직업 소개소는 그냥 월급만 전달해주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A씨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A씨 한 사람의 승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만 1000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A씨처럼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서 세금을 낸 간병인의 숫자입니다. A씨의 문제가 결코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7만 1000여 명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50.5%의 세금을 병원에서 대신 떼서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A씨의 사례처럼 수많은 병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간병인을 고용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A씨 사건을 대리했던 한 전문가의 말인데요.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 바로 의료계의 이런 오랜 관행에 아주 큰 경종을 울린 판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A씨의 승리는 분명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저 7만여 명의 간병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할까요? 어쩌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